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실은 은행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네, 오늘은 바로 이 아이러니한 보호의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그냥 떠도는 소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게 사실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, 바로 신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자,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뱅크런입니다. 진짜 별거 아닌 작은 속삭임, 작은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돼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뱅크런, 이게 뭐냐면요. 사람들이 저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?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 같이 돈을 빼러 달려가는 현상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꼭 은행에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혹시 하는 아주 작은 불안감,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. 이 패닉이 번지는 과정을 보면요. 정말 순식간이에요. 1단계, 누군가 저 은행 좀 이상한데? 하고 속삭여요. 그럼 2단계, 가장 발빠른 몇 명이 먼저 돈을 빼기 시작하겠죠. 3단계,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.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4단계, 바로 나도 빨리 빼야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몰려들고 결국 대규모 패닉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. 한번 이렇게 불이 붙으면요, 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.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그냥 은행 하나 망하고 끝!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불안감이라는 건 전염성이 엄청나거든요. 마치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다른 건강한 은행으로까지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연쇄 반응,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아주 강력한 약속 하나입니다. 바로 예금보험 제도인데요.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거죠. 이게 사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단순히 돈을 지켜주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 자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인 방화벽이었던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뱅크런이 아예 시작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. 왜냐?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돈은 안전합니다. 절대 잃을 일 없어요. 하는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니까요. 그럼 굳이 불안해서 은행으로 달려갈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. 자, 그럼 한국에서는 이 마법의 숫자가 얼마일까요? 바로 5천만 원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한 은행에 예금한 돈은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보장해준다는 의미예요. 와,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 같지 않나요? 그 무서운 뱅크런을 막아주는 간단하고도 아주 똑똑한 방법이잖아요. 그런데 모든 이야기 속 영우에게 약점이 있듯이 이 완벽해 보이는 제도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하고 뒤집어집니다.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이 보호막이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이 한눈에 보입니다. 예전엔 어땠을까요? 예금보험이 없었을 땐 내 돈을 맡기기 전에 이 은행 튼튼한가 하고 꼼꼼히 따져봤겠죠. 은행들도 신뢰를 줘야 하니까 아주 신중하게 운영했고요. 근데 예금보험이 생긴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예금자들은 어차피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보장해주는데 뭐 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돼요. 그럼 은행은? 이제 굳이 안정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대신 우리가 이자 더 많이 줄게요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더 위험천만한 대출이나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런 상황을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과속을 더 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외줄차기를 하는데 밑에 엄청 튼튼한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아무래도 그냥 걷는 것보다는 좀 더 대담하고 부주의하게 걷게 되지 않을까요? 바로 그겁니다. 위험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니까 정작 본인은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이 문장이 이 도덕적 해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위험한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면 그 이익은 은행이 다 가져가요. 그런데 만약에 쫄딱 망하면
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, 즉 우리 모두의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가 21세기 바로 이 디지털 시대와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 기술의 발전이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마구 흔들고 있거든요. 생각해보면 예전에는요, 뱅크런이 터져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. 돈을 빼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했고 번호표 뽑고 줄 서고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엄청 걸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불편함과 느림이 의도치 않게 일종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해준 셈이죠. 근데 지금은요?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. 그냥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앱 켜고 터치 몇 번이면 끝이에요. 이걸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의 뱅크런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은행의 돈을 바닥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과연 지금의 5천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가 이 스마트폰 시대에도 충분한 걸까?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안전망이 빛의 속도로 돈이 움직이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도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. 정리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는 이렇습니다. 예금보험은 분명 작은 공포가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. 하지만 동시에 은행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죠. 여기에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속도가 더해지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의 위험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건 정말 아슬아슬한 출타기 같은 거예요. 안정과 위험이라는 두 힘 사이에서 우리는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. 어떻게 하면 안전하긴 한데 그 안전함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 역설을 피할 수 있을까? 우리 모두를 지켜주면서도 위험한 행동을 부추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